지금 세대 14900K가 라이젠 9 요것보다 한 8에서 10% 정도 빠르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 나온 것들이 대체로 비슷하단 말이죠. 소켓도 LGA 1851 요걸 사용하는데 기존 메인보드와 호환이 불가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공학 에러입니다. 인텔의 새로운 데스크탑 CPU, 그러니까 코드명 에로레이크가 등장하였습니다. 코어 울트라 200S라고 마지막에 S를 붙여가지고 데스크탑 CPU 모델명을 정했고요. 이 메테오 레이크와 루나 레이크 구조의 아키텍처를 이어받아가지고 TSMC 3나노 공정으로 컴퓨터 타일을 구성해가지고 전성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성능 관점에서 살펴보면 출시하자마자 논란인 부분들이 하나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 편인데, 이번 세대 데스크탑 CPU 에로레이크의 전반적인 성능, 그리고 이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SoC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는 지금 게임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온다, 심지어 전작보다 뭐 구리다, 뭐 AMD하고는 무조건 발린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총 5개 모델이 나왔고요. 200S죠. 이게 2014년 10월 24일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경쟁 제품이 AMD 라이젠 9000 시리즈하고 이제 한판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코어 울트라라는 브랜드가 이제 모바일에서 한정되어 있던 루나 레이크에서 에로 레이크로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하면서 S를 이렇게 끝에 200S라고 붙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도 이제 코어 울트라 무슨 S 하면은 데스크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처럼 이제 울트라 9, 7, 5 이렇게 돼 있는데 9, 7, 5로 가면은 코어 수가 24개, 20개, 14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근데 루나 레이크 때도 하이퍼 스레딩을 없앴다고 했잖아요. 요 하이퍼 스레딩 내용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냥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한 개 있는 코어를 이제 2개 이상의 스레딩을 하는 거를 안 하고 한 코어는 그냥 한 개의 스레드만 맞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코어를 돌렸을 때의 멀티 스레드 작업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지금 보시다시피 $294에서 $589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14코어짜리죠. 그러면서 P-코어, 퍼포먼스 코어를 6개에서 8개로 올리고 이피션시 코어를 8코어에서 16코어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최대 24코어를 지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589 하면은 이 전 세대의 데스크탑 시리즈가 14900K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가격입니다. 물론 그때 비교해서 우리나라 달러가 어떻게 이제 변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7265K랑 5245K 요거 2개 있잖아요. 요거는 이전 세대 14700K보다는 $15 더 저렴해졌어요. 그리고 14600K보다도 $10 더 저렴해졌으니까 주로 많이 사는 요 대역에서도 조금 가격이 다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선 전력 소비 부분을 보면은 TDP 있죠. TDP가 울트라 9과 7이 250W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울트라 5는 159W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패키지의 전력 소비가 최대 40%나 감소를 한다라고 해서 이전에 루나 레이크 때처럼 진짜 전성비를 중심으로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으로 보여요. 이전에 있는 전성비를 빡세게 다룬 그 코어를 중심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또 최대 온도 기준으로는 105도씨로 이제 상향이 됐어요. 이전보다 한 5도씨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멀티 스레드 성능이 최대 15%가 향상이 됐습니다. 하이퍼 스레딩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멀티 스레드는 최대 15% 향상했다. 그리고 전력 소비가 이제 대폭 감소를 했고, 또 싱글 스레드 성능이 5%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AI를 좀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AI 통합을 하면서 주류 데스크탑 최초로 전용 AI 가속기인 NPU 요거를 포함을 했다라는 거죠. 요게 지금 이 클락 속도도 이게 5.7GHz잖아요. 제일 높은 285K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전 세대보다 300MHz가 감소가 된 거예요. 6GHz에서. 그 다음에 7이랑 5 같은 경우에도 100MHz 지금 줄어든 거고, 그런데 이 각각의 P코어, E코어 있잖아요. 이 P코어, E코어는 P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클락이 500에서 700MHz 정도 상향 조정됐고, E코어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클락이 200에서 600MHz, 기본 클락은 600에서 1GHz까지 좀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각각의 개별 코어를 좀 더 빡세게 갈구는 식의 최대 클럭을 구성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맥스 클락 자체는 조금 더 줄이는 형태로 해가지고 전성비 효율을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이죠. 그런 다음에 이 뉴럴 엔진, 그러니까 NPU가 지금 들어갔는데 NPU3라고 지금 들어갔죠. 요게 인트 8 기준으로 최대 13톱스거든요. 원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플러스 요 AI 구동하게끔 하는 요거 사양이 40톱스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게 NPU 중심으로 이제 전용으로 40톱스를 준비했으면 좋겠지만도, 요게 나중에 아키텍처 살펴볼 때 말씀드리겠지만도 이게 지금 컴퓨터 타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타일로 빠져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공정이 TSMC 3나노 N3B 공정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좀 다 넣기에 좀 빡세지 않았나라고 지금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도 이 NPU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CPU하고 GPU 같이 협력해가지고 AI 처리를 하고, 또 XeLPG 아키텍처 있잖아요. GPU 역할. 그걸 이용해가지고 AI 작업을 분담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인텔이 계속 CPU와 NPU 그리고 GPU까지 다 통합해가지고 AI를 이렇게까지 지원합니다라고 계속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통합 톱스를 중요시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NPU의 영역을 좀 더 줄인 게 아닌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도요. 거기다
여기다가 이제 전체 아키텍처를 보면 이렇게 지금 총 5개의 타일 구조입니다. 이 GPU 타일, SoC 타일, 컴퓨터 타일, 그 다음에 IO 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러 타일이라고 이제 그냥 채우는 게 있고, 요 타일을 안 치면은 전체 베이스 타일까지 합해가지고 총 5개의 칩넷 디자인으로 포베러스 3D 패키징을 사용했죠. 요거는 메테오 레이크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루나 레이크 때는 이제 또 이제 타일을 확 줄였잖아요. 베이스 타일이랑 그냥 2타일만 사용을 했는데, 아마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하이파 연구소랑 이제 미국에 있는 연구소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냐 보니까 거기에서 연계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타일 구조를 좀 이제 비슷하게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하이파 연구소에서 그대로 이제 이어왔다고 하면은 데스크탑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IO 타일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원하잖아요. 뭐 PCI도 지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축소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컴퓨터 타일 같은 경우에는 TSMC 거를 썼죠. 인텔 거를 쓰지 않고 TSMC의 첫 3나노 공정인 N3B, N3 베이스라인 공정을 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에 인텔 7 공정 대비해서 15에서 20% 에너지 효율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이 컴퓨터 타일에 들어가는 이 라이언 커브가 이제 P코어가 되겠고, 스카이몽트가 이제 E코어죠. 이렇게 이제 구성해가지고 하이퍼 스레딩을 아예 P코어에서 제거를 해서 P코어라 하더라도 이게 한 코어에 2스레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 플러스 16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16 더하기 16해서 32를 지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8 플러스 16 그대로 해서 24스레드를 그대로 지원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P코어와 E코어를 좀 살펴보면은 이 P코어가 기본적으로 이 L2, 이 달러라고 표현된 부분이 이제 캐시죠, 캐시. 이제 발음이 비슷해서 그 캐시가 아니지만 어쨌든 L2 캐시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P코어가 L2 캐시를 원래 2메가였는데 3메가로 확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L3 캐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또 36메가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E코어 같은 경우에는 4메가바이트의 L2 캐시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AMD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젠 시리즈 말고도 별도의 3D V 캐시라고 하는 이 SRAM, 그러니까 캐시를 위에 이렇게 딱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SRAM을 딱 붙여주는 그 메모리를 통해서 게이밍에서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고 있잖아요. 거기를 좀 따라가 주려면 아무래도 이제 17반 이렇게 줄여놓은 공간을 이 SRAM으로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늘린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아까 아쉽다고 말씀드린 이 MPU 같은 경우는 최대 13톱스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거 제가 이제 3나노 공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요때 SoC 타일이 6나노 공정을 쓰고 있는 이전 공정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빡빡하게 더 넣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SoC 타일에 MPU뿐만이 아니라 DDR5를 컨트롤하는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이런 것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좀 빡빡하게 6나노로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이제 DDR4를 아예 제거를 했어요. 이제 DDR5 6400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 또 오버클럭을 하면 8000메가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인텔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8000메가까지 하면은 굉장히 스위스팟으로서 이제 좀 메모리를 빡세게 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던데,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열이 발생하고 하니까 좀 이제 오버클럭 하는 거 자체는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DDR5가 이제 새로운 DDR5 모듈을 지원하는데 이게 CU-DIMM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CU-DIMM이라는 게 Clocked Unbuffered DIMM. 이제 DIMM이 이제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이죠. DIMM은 DIMM인데 Clocked Unbuffered라고 표현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메모리가 빨리 돌 때랑 이 전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동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댑티브하게 조절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클락 드라이버 CDK라는 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크로드가 빡셀 때는 좀 이렇게 전압을 좀 조절을 한다거나 메모리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좀 더 빡세게 갈궈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메모리 상태도 그냥 동일한 픽스된 클락이랑 픽스된 볼티지로 도는 게 아니라 좀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8000메가까지 오버클락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에로 레이크 프로세서가 이 Z890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DDR5를 초당 9000메가 톤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고속 오버클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또 봐야 될 것이 하이퍼 스레딩 관련된 내용인데, 이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코어 자체, 이제 우리가 일꾼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일꾼이 한 명 있는데 뭔가 머리를 잘 쓰면서 하면은 곡괭이질 해가지고 광석만 파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일을 이제 동시에 이제 시간을 잘 분할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PU가 이 스레드 간의 자원을 좀 더 이제 활용을 잘 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퍼 스레딩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 이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쭉쭉 연속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색깔이 약간 다른 거 보이십니까? 물리적으로 한 개만 있지만 이렇게 스레드가 두 개로 나뉘면서 색깔이 성향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하면은 돌릴 수 있는 것, 태스크를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채워넣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제 이게 두 개의 코어가 있는 것처럼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하이퍼 스레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스레드 1이 대기 중일 때 스레드 2를 이제 남는 자원을 써서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쉬지 않고 계속 빡세게 돌리는, 야, 너 쉬지 말고 계속 일해, 이렇게 돌리는 결과가 되겠죠. 근데 이 하이퍼 스레딩을 하는 역할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좋은 걸 왜 없애버렸을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일단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은 하나의 물리적 코어에서 두 개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스레드 두 개를 처리할 수 있는 뭐 레지스터 파일도 있어야 될 거고, 이 명령어 인스트럭션이 들어오면 얘들을 이제 디코딩해서 각각 너는 여기로 가, 너는 여기로 가,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각각의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땅이 필요해요. 그 로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또 이제 같이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스케줄러도 필요할 거고, 얘들끼리 파이프라이닝으로 얘 다음에 얘 해라, 얘 다음에 얘 해라, 얘 다음에 얘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만큼 좋은 점 대비해서 하드웨어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하는데 그런 것들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코어 자체를 늘려버린다거나 코어 하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전력 소모도 좀 덜하게 하고 P코어 자체, 한 코어 자체의 순수 싱글 스레드를 높이는 형식으로 발전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이라고 하죠. 이 분기 예측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언 코브의 P코어 자체의 분기 예측기를 새로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코어 자체가 분기 예측, 그러니까 분기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처리한 다음에는 다음에 분명히 얘를 처리하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코어가 예측을 하게 돼요. 예측을 한 다음에 쉬는 시간 있으면 얘를 미리 계산해가지고 얘를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 거를 계속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측에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맞으면 계속 그냥 그 쭉 처리하던 걸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근데 이거를 좀 제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예측 오류 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하이퍼 스레딩 때는 요게 좀 여러 개 스레딩 처리하고 하면은 이제 복잡해가지고 다시 분기를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 역할이 좀 이제 더 느려졌을 수도 있고, 하이퍼 스레딩과 관계없이 그런 것들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어 하나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CPU에는 우리가 이제 out of order execution이라고 한글로는 이제 비순타 실행이라고 부르죠. 요러한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원래 작성된 순서대로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명령어가 준비되는 대로 먼저 빠락빠락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out of order 순서랑 상관없이 막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은 뭔가 좀 처리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CPU를 설계할 때 reorder buffer라고 이 비순차적으로 처리된 명령어들을 결과를 다시 원래 올바른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버퍼, 이 버퍼의 크기를 늘림으로써 빨리빨리 이 재정렬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명령어가 Q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 명령 다음에 이 명령 해, 이 명령 다음에 이 명령 해, 이 명령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 이 명령어 Q 자체도 굉장히 뎁스를 깊게 해가지고 많은 명령어를 쌓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 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뭐 마이크로소프트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파워 컨섬션 측면에서 거의 40몇 %에서 50몇 %, 예전보다 절반이 떨어졌다. TDP 기준으로는 에러레이크는 기본적으로 125W거든요. 터보 모드 때 최대 250W고 기본적으로 125W니까 동일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도 이제 차력쇼 같은 거 나오고 굉장히 이제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성비 측면에서도 게이밍 시에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력이 최대 165W까지도 감소를 했다. 물론 인텔이 이전에는 정말 전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도 이 시스템 파워가 이렇게까지 많이 줄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홍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 온도 자체가 평균적으로 그냥 피크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10도씨나 낮게 운용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데스크탑은 좀 더 빡세게 굴리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자, 라이언 커브, 그러니까 P코어죠. P코어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IPC,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퍼 클락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클락당 명령어를 몇 개나 수행했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이 CPU가 얼마나 수행을 했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야구에서도 그냥 공만 많이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공을 스트라이크로 얼마나 잘 꽂아 넣었냐. 그래서 스트라이크 때 볼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 IPC 같은 경우도 한 클락당 몇 번이나 정확하게 명령어를 다 던졌느냐, 이게 제대로 잘 꽂아준 이 명령어가 몇 개냐, 한 클락당 몇 개의 인스트럭션을 실제로 보내냐. 그냥 클락만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던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인스트럭션을 얼마나 많이 보냈냐라는 개념으로 IPC를 보냈는데 이 P코어의 14%나 많이 올랐다는 건 굉장히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파워 대비 퍼포먼스가 대체로 10%에서 18%까지 쭉쭉쭉 오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 메테오 레이크보다 이만큼 많이 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코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IPC가 32%에서 72%까지 늘은 거 보면은 인티저에서 32%, 플로팅 포인트에서 72%, 진짜 많이 늘었죠. 이 코어가 얼마나 구렸던 거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애플의 이제 이 코어가 굉장히 설계 잘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확실히 전성비 쪽으로 코어를 잘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라이젠 시리즈예요. 라이젠 제일 하이엔드라고 볼 수 있는 9950X라고 보면 되는데, 라이젠 9 9950X의 성능과 사실 모든 게 낮지 않습니다. 나은 부분도 있는 게 있는데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금 세대, 이번에 나온 거 말고요, 지금 이전에 나왔던 14900K가 라이젠 9 요것보다 한 8에서 10% 정도 빠르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 나온 것들이 물론 나아진 부분도 있는데, 시네벤치부터 요런 거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을 보면은 대체로 비슷하단 말이죠. 그 말은 이번에 나온 코어 울트라 9 285K가 게이밍 성능에서는 조금 더 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MD의 이 9950X 같은 경우에는 160W에서 동일 성능을 가지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160W에서 230W까지 늘려버리면은 에로레이크보다 멀티스레드 성능에서 더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전성비에 치중하다가 게이밍 성능을 놓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텔의 추정으로는 또 AMD의 이 완전 게이밍 끝판대장이 이 3D V캐시잖아요. 이 750X
X3D 아까 말씀드린 이 SRAM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싹 쌓아준 그 캐시 그 성능과 비교했을 때 봤을 때 인텔의 추정으로는 얘가 코어 울트라 9 285K보다 5에서 7% 정도 빠릅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느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텔이 얘기한 게 그렇고 실제로는 얘보다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나중에 7950X3D가 아니라 9950X3D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게이밍 성능은 인텔이 아예 압도당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컨선이 생긴다는 거죠. 문제는 또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온 에로우 레이크가 이 소켓도 LGA1851 요걸 사용하는데 기존 메인보드와 호환이 불가해요. 기존 LGA1700 소켓 대비해서 51개의 추가 핀을 가지고 있는데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존 메인보드와. 그리고 쿨러 호환성도 조금 약간 지금 미지수고. 근데 더욱 문제는 이번에 지원한 LGA1851이 에로우 레이크만 지원하고 다음 세대는 또 새로운 소켓으로 바뀐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메인보드 자체도 호환성이 필요한 게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싶은 분들 혹은 CPU나 이제 이 프로세서만 갈아 끼우고 싶은 분들은 메인보드 한번 사면은 다음에는 메인보드 안 바꾸고 이 프로세서만 바꿔서 끼우면 되잖아요. 근데 소켓 자체가 호환을 안 되면은 메인보드까지 다 갈아 끼워야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대만 지원하지 않을까 해서 벌써부터 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인텔의 루나 레이크 때가 제가 좀 이렇게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해서 인텔이 너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파운드리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 좀 안 좋은 시기에 루나 레이크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노트북 시장이라도 전성비의 확실한 포지션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에로우 레이크도 게이밍 쪽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멀티스레딩 같은 것들 아쉽긴 한데 전성비 측면에서 확실한 이 포지션을 좀 차지하면서 나아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멀티스레드 성능이 좀 안 좋아지면은 이게 또 영상 편집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뭐 GPU를 많이 돌리기는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AMD가 코어 확장 면에서는 훨씬 더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죠. 확장성 자체에서는. 그리고 게이밍 관련해서는 또 뭐 아예 SRAM을 TSMC 하이브리드 본딩 써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일단은 포지션으로 전성비 측면에서의 이거를 좀 확실히 잡아가고 하는 현대의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X86에서도 전성비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저는 기술은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짧게 치고 보는 거에서 좀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도 길게 봤을 때 인텔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이제 설계의 방향성을 잡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 해서 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차 재밌어지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